문제 1번. 굴의 단련 종패 설명 중 적당치 못한 것은? 1번, 체묘 후 3개월 지난 것을 성장 억제시킨다. 2번, 노출 시간이 4-5시간 정도 되는 곳에 체묘상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3번,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관리한다. 4번, 체묘 후 성장이 잘 되도록 뗏목 시설에서 관리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굴의 단련 종패 과정에서는 굴이 너무 성장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뗏목 시설에서 잘 자라게 관리하면 굴은 크기가 커져서 오히려 단련 종패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1번과 2번, 3번 보기들은 모두 단련 종패 과정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묘 후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적절한 노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관리하는 것이 모두 단련 종패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문제 2번. 구량식에서 따개비에 부착 피해가 없도록 부착을 방지하려면 어느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가? 1번, 양성 과정에서. 2번, 체묘 시기. 3번, 단련 시기. 4번, 양식장에 수하할 시기. 정답은 2번. 정답은 체묘 시기입니다. 체묘 시기는 굴을 양식장에 처음으로 심어주는 시기인데 이때에는 아직 굴이 크지 않고 부착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따개비 등 해양동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시기들에서도 부착 문제는 존재하지만 체묘 시기가 초기 단계인 만큼 방제가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적용하기 쉬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양성 과정에서부터 단련 시기까지 모든 시기에 부착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체묘 시기가 관건입니다. 문제 3번. 피족의 양성장으로 가장 적당한 장소는? 1번, 조류 소통이 잘 되며 저질이 사질인 곳. 2번,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 3번, 해수 유통이 잘 되는 산이 지린 곳. 4번, 해적생물과 먹이생물이 많은 곳.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해수 유통이 잘 되고 산이 지린 곳이 피족의 양성장으로 가장 적합한 이유는 산이질은 조개가 쉽게 서식할 수 있는 부드럽고 흙과 모래가 섞인 바닥을 제공하며 해수가 잘 통하는 환경은 산소 공급과 먹이 유입에 좋기 때문입니다. 1번 보기의 저질 사질은 피조개에게 딱딱한 바닥 조건으로 그들의 생활 패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번 보기의 깊고 빠른 수심은 조개가 붙어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흐름이 강해 양성에 어려움이 따르며 4번 보기의 해적생물과 먹이생물이 많다는 것은 피조개에게 위협적인 요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4번. 미역의 종묘 배양 관리를 할 때 가이식을 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1번, 병해 방지. 2번, 생산량 증가. 3번, 아포체의 성장 촉진. 4번, 물갈이의 효과 증가. 정답은 3번. 미역의 종묘 배양 관리에서 가이식을 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아포체의 성장 촉진입니다. 아포체는 미역의 초기 생육 단계를 말하며 이 시기에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면 나중에 건강하고 크기가 큰 미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해 방지나 생산량 증가는 가이식의 간접적인 효과일 뿐이고 물갈이 효과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포체 성장 촉진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에서 전 작업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밀식의 염려가 거의 없는 미역 양식법은? 1번, 수평 줄식. 2번, 수평쌍 줄식. 3번, 수평 그물식. 4번, 외줄쌍 줄식. 정답은 1번. 정답은 수평 외줄식입니다. 이 방법은 미역을 양식할 때 가장 넓게 퍼뜨려 놓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 물의 흐름이 잘 통하고 밀식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역들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얻을 수 있어 건강하게 자라며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다른 옵션들 중에서는 수평상 줄식이나 죄줄상 줄식은 줄이 2개 이상 사용되므로 미역들이 밀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평 그물식은 그물 구조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제한되어 영양분 공급이 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 6번. 보리새우 종묘를 양성장에 방향하기 전 그물 구획양성을 하였다가 방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번 도피 방지, 2번 섭이 훈련, 3번 공식 방지, 4번 양성장의 환경 적응.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섭이 훈련입니다. 보리새우 종묘를 그물 구획에서 먼저 양성하는 이유는 자연 상태의 작은 먹이인 섭을 잡아먹는 습관을 익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리새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 도피 방지와 3번 공식 방지, 이 두 옵션은 실제 그물 구획 양성의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보리새우가 그물에서 도망치거나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리새우 스스로 먹이를 찾고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4번 양성장의 환경 적응, 보리새우가 그물 구획에서 양성되는 주요 이유는 환경 적응보다 먹이 찾기 습관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 7번. 잉어의 체란을 위한 친어관리 요령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산란지에 넣을 친어는 암컷의 수를 많게 한다. 2번 산란용 친어에게 주는 사료는 가능한 단백질과 지방분을 많게 한다. 3번 산란용 잉어는 봄 3, 4월경부터 암수를 분리하여 수용한다. 4번 친어의 나이는 수컷이 10년, 암컷은 4에서 5년짜리로 택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잉어의 산란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컷과 수컷을 적절한 시기에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특히 3월부터 4월 사이에 암수를 분리해 각각 따로 키우는 것이 잉어의 산란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1번은 잘못된 이유. 친어 중 암컷만 많이 넣으면 수컷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교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수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은 잘못된 이유. 단백질과 지방분이 많은 사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산란용 잉어에게 과도하게 제공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4번은 잘못된 이유. 친어의 나이가 너무 어릴 경우 성숙하지 못해 산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늙으면 산란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3년에서 5년 정도 된 잉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3번은 잉어의 성숙도와 교미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관리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8번. 어류도피를 막기 위한 철망장치를 하지 않아도 될 곳은? 1번 주수구, 2번 물넘기, 3번 연물길, 4번 배수구. 정답은 3번. 연물길은 어류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가 아니므로 철망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수구, 물넘기, 배수구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어류도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물들은 철망을 통해 어류의 도피를 막아야 합니다. 연물길은 주변 환경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물만 흐르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9번. 사료 중에서 특수영양 H인자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1번 어란, 2번 달걀, 3번 곤충, 4번 어분.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어분입니다. 특수영양 H인자는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인데 주로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어란, 달걀, 곤충 모두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H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어류의 뼈나 내장 등을 가공한 제품으로 특수 영양 H인자가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어분이 정답입니다. 문제 11번. 잉어나 붕어의 친어 어획 시 사용에 편리한 어구는? 1번 깔그물류, 2번 채그물류, 3번 걸그물류, 4번 들그물류. 정답은 2번. 채그물류는 잉어나 붕어 같은 작은 물고기를 효과적으로 잡기 위한 어구입니다. 이 장비는 넓은 면적을 덮을 수 있어 친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잉어나 붕어를 대상으로 한 어획 작업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 채그물류입니다. 깔그물류, 걸그물류, 들그물류는 각각 다른 목적과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의 조건인 잉어나 붕어의 친어를 잡기 위한 편리함에는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깔그물류는 바닥에 고정되어 큰 물고기를 주로 잡는 데 사용되며 걸그물류와 들그물류는 특정 위치에서 작동하는 특성상 친어 어획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12번. 새꼬막 채묘기로 적당한 망지는? 1번 삼합사 32에서 35절 정도, 2번 구합사 20에서 25절 정도, 3번 15합사 10에서 13절 정도, 4번 20합사 8에서 10절 정도. 정답은 2번. 새꼬막을 채묘할 때 적절한 망지는 구합사 20에서 25절 정도입니다. 이 크기의 망지는 새꼬막이 통과하면서 작은 해조류나 모래를 걸러내고 동시에 새끼 꼬막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다른 옵션들은 너무 큰 경우 새꼬막이 탈출하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는 새끼 꼬막들이 움직임이 불편해져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4번. 렙토세팔루스란? 1번 뱀장어 유생의 이름이다. 2번 뱀장어 유생이 즐겨 먹는 먹이생물의 이름이다. 3번 외양에 살고 있는 열대성 어류의 일종이다. 4번 외양에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연어 치어의 이름이다. 정답은 1번. 는 뱀장어 유생의 이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뱀장어가 매우 얇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어 척추가 거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며 다른 선택지는 모두 맞지 않습니다. 뱀장어는 이 렙토세팔루스 단계에서 바다 표층을 따라 수영하며 성장하고 이후에는 해저에 내려가 어른 형태로 변신합니다. 그러므로 렙토세팔루스가 먹이생물이나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아니며 연어 치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15번. 대하 발생의 유생기가 아닌 사항은? 1번 노플리우스, 2번 조에아, 3번 메갈로파, 4번 미시스. 정답은 3번. 정답은 메갈로파입니다. 메갈로파는 유생기의 단계가 아니라 성체가 되면서 겪는 변화를 말합니다. 노플리우스, 조에아, 미시스는 모두 유생이 성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중요한 단계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초기 유생 단계, 중간 유생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체가 되기 직전의 전환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메갈로파만이 유생기가 아닌 다른 단계를 의미합니다. 문제 16번. 우리나라에서의 미꾸라지 산란기의 설명이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산란기는 3월 중순이며 바다에서 한다. 2번 산란기는 4월 중순이며 강의 하구로 가서 한다. 3번 산란기는 6월경이며 비가 오고 난 뒤 맑은 날이다. 4번 산란기는 8월이며 바람 부는 날이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미꾸라지의 산란기는 주로 여름철, 특히 6월경에 일어납니다. 이때 비가 오고 난 후 맑은 날씨가 되면 물속의 산소량이 증가하여 미꾸라지들이 산란하기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1번과 2번 보기에서는 미꾸라지의 산란기가 봄철로 설명되어 있어 틀립니다. 미꾸라지는 여름에 산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산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꾸라지는 강이나 하천에서 산란을 합니다. 4번 보기에 바람 부는 날에는 물속 환경이 불안정해져 미꾸라지들이 산란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따라서 비가 오고 난 후 맑은 날에 산란하는 3번이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문제 17번. 몸은 난형이고 유생은 올챙이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이 시기에 꼬리에 척색을 가지는 것은? 1번 해삼, 2번 성게, 3번 주꾸미, 4번 우렁생이. 정답은 4번. 정답은 우렁생이입니다. 우렁생이는 어릴 때부터 난형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유생 시기에도 올챙이와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또한 이 시기에 꼬리에 척색, 즉 검은 줄무늬가 생깁니다. 해삼과 성게, 주꾸미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동물로 유생 형태나 척색의 특성을 갖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우렁생이만 충족합니다. 문제 18번. 구월경 수온이 24도 이하일 때 긴발에 붙는 김포자는? 1번 과포자, 2번 중성포자, 3번 사상체, 4번 각포자. 정답은 4번. 김포자는 해조류인 김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생성하는 포자 중 하나입니다. 구월경의 수온이 24도 이하가 되면 김은 생존을 위해 각포자를 만들어 긴발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포자는 추운 겨울 동안 살아남기 위한 특수한 형태의 포자로 저온과 적은 양의 음식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 과포자, 중성포자, 사상체는 각각 다른 조건이나 시기에 생성되는 포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높은 온도나 적절한 영양분이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므로 9월의 낮은 수온에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각포자가 맞습니다. 문제 19번. 김의 사상체 배양 중 한여름의 최고 수온대 밝기는? 1번 2000럭스 이상, 2번 1500럭스 이상, 3번 1000럭스 정도, 4번 500럭스 이하.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500럭스 이하입니다. 김을 사상체 배양할 때는 빛의 양이 적어야 합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지므로 빛의 강도를 낮춰 주변 환경의 열을 줄이고 배양 효과를 높입니다. 따라서 500럭스 이하로 조명을 조절해야 합니다. 1, 3번은 빛의 양이 너무 많아 사상체 배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온도가 더 상승하고 김의 성장이나 발효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럭스 이하로 조명을 낮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 20번. 담수 어류의 산란 촉진제로 가장 잘 쓰이는 것은? 1번 링거액, 2번 비타민C, 3번 뇌하수체, 4번 알코올. 정답은 3번. 담수 어류의 산란 촉진제로 가장 잘 쓰이는 것은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는 생물체 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중 성호르몬과 관련된 호르몬은 어류의 산란 과정을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뇌하수체 추출물을 사용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조건에서도 어류가 산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링거액, 비타민C, 알코올은 각각 체내 수분 균형 유지, 면역력 강화, 살균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이들 성분은 직접적으로 산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21번. 해양에서 가장 부족되기 쉬운 영양염은? 1번 질산염, 2번 인산염, 3번 규산염, 4번 칼륨염. 정답은 3번. 정답은 2번 인산염입니다. 해양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염은 인산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이나 미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인산염은 다른 영양염보다 빠르게 고갈되기 쉽습니다. 질산염과 규산염도 중요하지만 특히 규산염의 경우 해양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것이 드뭅니다. 칼륨염은 식물에 필수적이지만 해양 환경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양의 영양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산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 대륙붕은 연안에서 수십몇 m 정도까지를 말하는가? 1번 연안에서 20m, 2번 연안에서 200m, 3번 연안에서 150m, 4번 연안에서 250m. 정답은 2번. 대륙붕은 해양 지형학에서 연안에서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주로 수심 200m 정도 깊이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연안에서 200m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실제 해양 지형의 특성과 맞지 않으며 특히 20m나 150m, 250m는 대륙붕의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들 값은 대륙붕을 포함하는 더 넓은 해양 지역이나 다른 해저 지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문제 23번.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연안성은 영양염이 많고 염분이 높은 해역에 적응한다. 2번 몸이 점액이나 한천질에 쌓여 있어 비중이 무겁다. 3번 돌기가 있어서 몸의 표면적을 작게 하여 물과의 마찰이 적어 쉽게 가라앉는다. 4번 위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함으로 수계에 있어 중요한 생산의 근원이 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수생 생태계에서 중요한 생산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탄산칼슘과 물을 이용해 산소와 당분을 생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생명체들에게 먹이가 될 기초 생산물을 공급합니다. 1번은 틀린 이유는 연안성 플랑크톤이 실제로는 염분 농도가 낮고 영양염이 많은 해역에서 잘 자라는 반면 보기에서는 이를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플랑크톤의 특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실제 식물성 플랑크톤은 가벼운 몸질로 물속에서 부유하며 빛이 충분히 도달하는 표층에 머무르려 합니다. 문제 24번. 대부분의 물고기는 비늘에 덮여 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1번 뱀장어, 2번 가자미, 3번 상어, 4번 먹장어.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먹장어입니다. 먹장어는 비늘을 완전히 잃어버린 물고기 종류로 대신 미끈한 젤라틴질 피부를 가지고 있어 물속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뱀장어, 가자미, 상어는 모두 비늘이나 비늘과 유사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서 옵션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들 중 상어는 물갈퀴라고 불리는 특수한 구조를, 뱀장어와 가자미는 일반적인 비늘을 가지고 있어 비늘 없는 물고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문제 25번. 우리나라 대구주 산란 장소는 어디인가? 1번 전남 완도, 2번 동해 영일만, 3번 전북 곰소만, 4번 충남 아산만.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동해 영일만입니다.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어류 중 하나로
특히 여름과 가을에 동해안의 영일만 일대에서 산란을 합니다. 이 지역은 깨끗한 해수와 적절한 수온 조건으로 대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른 옵션인 전남 완도, 전북 곰소만, 충남 아산만은 주로 구리나 문어 등 다른 해산물의 산란지로 알려져 있으며 대구의 주요 산란지가 아닙니다. 문제 26번. 목구멍 속에 이를 가진 종류는 1번 잉어, 2번 송어, 3번 먹장어, 4번 상어.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잉어입니다. 잉어는 목구멍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먹이를 물고 이를 움직여 부숴서 삼키는데 이를 구개치아라고 합니다. 반면 송어, 먹장어 그리고 상어는 이러한 구조가 없으며 대신 입안의 이빨을 사용해 먹이를 포착하고 삼킵니다. 잉어만이 목구멍의 특수한 구조인 구개치아를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서 정답으로 선택됩니다. 문제 27번. 우렁쇠니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뷰성생식으로 증식하며 암수한 몸이다. 2번 유생시는 올챙이 모양이며 꼬리에 척색이 나타난다. 3번 척색은 성체가 되어도 있으며 꼬리는 빨판으로 변화한다. 4번 체표는 셀룰로오스 성분의 껍질로 쌓여 있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우렁쇠니류의 성체가 되면 척색이 사라지고 꼬리는 빨판으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척색은 성체가 되어도 있으며 꼬리는 빨판으로 변화한다는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옳습니다. 1번은 우렁쇠니류가 암수한 몸이며 유성생식을 통해 증식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은 우렁쇠니의 유생이 올챙이 모양이고 꼬리에 척색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실제 생물학적 특징과 일치합니다. 4번은 우렁쇠니의 몸체가 셀룰로오스 성분으로 이루어진 굳은 껍질로 쌓여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만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제 28번. 갑각류의 형태가 아닌 것은 1번 분류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이시스기에 나타난다. 2번 꼬리를 제외한 각체절에는 한 쌍의 부속지가 있다. 3번 소화관은 전장, 중장, 후장으로 나누어진다. 4번 발생 과정 중 반드시 노플리어스기를 경과한다. 정답은 1번. 갑각류의 형태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정답은 1번입니다. 마이시스기는 갑각류의 일시적인 발육 단계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분류학에서 중요한 것은 각체절에 대한 구조나 발생 과정 등이 더 많습니다. 2번과 3번은 갑각류의 일반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갑각류는 몸통의 각 체절마다 부속지가 하나씩 있으며 소화기관도 전장, 중장, 후장으로 구분됩니다. 4번은 발생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는 노플리어스기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모든 갑각류가 공유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들 보기들은 갑각류의 형태학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1번은 분류학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아니므로 올바른 답으로 선택됩니다. 문제 29번. 체벽에 석회질로 된 골판 또는 뼈 조각이 있고 가시를 갖고 있는 동물은 1번 연체동물, 2번 극피동물, 3번 절지동물, 4번 윤형동물.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극피동물입니다. 극피동물은 체벽에 석회질로 된 골판 또는 뼈 조각이 있으며 이는 외부로부터의 보호와 형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부 극피동물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 적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1번 연체동물과 3번 절지동물은 각각 소프트 타입의 체벽과 관절이 있는 다리를 갖고 있어서 석회질 골판 또는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번 윤형동물은 털로 보호되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석회질 골판이나 가시와 관련된 구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문제 30번. 서식 장소가 비슷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1번 바지락, 대합. 2번 대합, 참굴. 3번 바지락, 가리비. 4번 가리비, 참굴. 정답은 1번. 바지락과 대합이 정답인 이유는 두 종류 모두 바닥에 붙어서 살아가는 해양 무척 추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지락은 얕은 바닷속 모래나 자갈 사이에서, 대합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서식하며 이들은 주로 물속에 미세한 먹이를 걸러서 섭취합니다. 반면에 참굴과 가리비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굴은 주로 바위나 큰 돌 사이에서 살아가며 그 구조도 좀 더 복잡하고 크기가 큽니다. 가리비 역시 바지락이나 대합보다는 좀 더 깊고 물결이 덜한 곳을 선호하며 이들의 생활 습성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바지락과 대합이 가장 비슷한 서식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32번. 다음 중 세대교번을 하지 않는 종류는? 1번 이파래, 2번 청각, 3번 미역, 4번 다시마. 정답은 2번. 정답은 청각입니다. 세대교번이란 생물체가 성장하면서 몸의 일부분을 바꾸거나 갈아엎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로 재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래, 미역, 다시마 모두 해조류로 이들은 일정 주기마다 자신의 몸 일부를 교체하거나 새로이 생성함으로써 세대교번을 합니다. 하지만 청각은 감각기관 중 하나로 생물의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로 바뀌는 특성이 없어 세대교번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각은 세대교번을 하지 않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문제 33번. 우리나라에서 대황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1번 제주도, 2번 백령도, 3번 남해안, 4번 울릉도.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울릉도입니다. 대황은 서늘한 기후와 농사에 적합한 토양을 선호하는데 울릉도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와 날씨 조건이 이에 가장 잘 맞아떨어집니다. 제주도나 백령도는 대황 재배에 비해 더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 적합하지 않고 남해안은 해풍으로 인해 토양과 기후가 대황의 성장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울릉도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대황이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문제 34번. 공기 중에서 견디는 힘이 커서 조간대의 가장 위쪽에 붙어 사는 수산식물은? 1번 텄, 2번 바위수염, 3번 지충이, 4번 불등가사리.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불등가사리입니다. 불등가사리는 강한 바람과 물결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어 조간대의 가장 위쪽, 즉 물이 작게 들락거리는 해수면 근처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입니다. 텄은 주로 해변이나 갯벌에 서식하며 바위수염은 바위나 석회암 같은 곳에 붙어 자라고 지충이는 물속에서 잘 견디지만 조간대 상단의 혹독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등가사리가 조간대 상단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문제 35번. 어류의 체장 측정에서 입끝에서 등뼈가 끝나는 기점까지의 길이는? 1번 전장, 2번 필인체장, 3번 표준체장, 4번 골체장. 정답은 3번. 정답은 표준체장입니다. 표준체장이란 어류의 입끝에서 척추가 끝나는 부분까지 측정하는 길이를 말합니다. 이 방법으로 측정하면 어류의 실제 크기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장은 머리끝부터 꼬리 끝까지의 전체 길이를 의미하므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을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피린체장은 입천장 중앙에서 척추가 끝나는 지점까지의 길이로 문제에서 언급된 입끝 기준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골체장은 머리뼈를 제외한 나머지 골격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역시 표준체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측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표준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6번. 다음 중 기저병과 같이 몸 표면이 적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은? 1번 백전병, 2번 트리코디나병, 3번 비브리오병, 4번 피부믹시균병. 정답은 3번. 비브리오병은 기저병과 마찬가지로 물고기의 몸 표면이 붉게 변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는 주로 비브리오균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된 물고기는 피부와 점막이 붉어지고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백전병은 투명한 점 형태의 병변을 나타내며 트리코디나병은 미세한 움직임과 함께 물고기 몸에 작은 구진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으며 피부믹시균병은 주로 내부 장기에 영향을 끼치므로 외관상의 붉어짐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브리오병만이 기저병과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문제 37번. 뱀장어의 배군병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1번 초봄, 2번 초여름, 3번 초가을, 4번 초겨울. 정답은 1번. 배군병은 물고기의 피부에 일시적으로 백색점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주로 뱀장어가 겨울 동안 수온이 낮은 바다에서 따뜻한 강이나 호수로 이동하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봄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뱀장어의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여름이나 초가을은 바닷물과 강물 사이를 오가는 뱀장어의 주요 이동 시기가 아니라 따라서 배군병 발현이 적습니다. 또한 초겨울에는 이미 뱀장어가 따뜻한 물에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시작하여 체온 조절에 문제가 덜 생깁니다. 문제 38번. 수생균병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어체에도 기생한다. 2번 수온이 상승하면 자연 치유될 때가 많다. 3번 기생충 등 2차 발병의 원인이 된다. 4번 송어 등 냉수성 어류에는 발병이 거의 없다. 정답은 2번. 수생균병은 물속의 미세한 균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일반적으로 냉수성 어류인 송어에게서 잘 발생하지만 건강한 어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발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여름철 같은 높은 수온 기간에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 2번이 맞습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1번은 건강한 어체에서도 균이 크게 번식하지는 않으며 주로 약해진 어류에서 심각하게 발병하고 3번은 오히려 수생균병이 진행되면서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원인이 아닌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번은 송어 등 냉수성 어류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생균병을 겪을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39번. 닭벌레의 기생으로 피해가 가장 큰 기생 부위는? 1번 비늘 밑에 기생, 2번 구강 내 기생, 3번 머리의 기생, 4번 지느러미의 기생.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구강 내 기생입니다. 닭벌레가 물고기의 구강 내부에 기생할 때 물고기가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강을 막아주므로 이는 물고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 성장과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번 비늘 밑에 기생은 비늘이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구강 내부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합니다. 3번 머리의 기생은 물고기가 머리를 사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교적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4번 지느러미의 기생도 지느러미의 움직임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구강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생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문제 40번. 피부 흡충증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난태생이다. 2번 우숙주를 떠나 활발히 유영한다. 3번 어류가 서로 접촉할 때 감염된다. 4번 중앙에 3개의 난 모양의 갈고리가 있다. 정답은 3번. 피부 흡충증은 어류가 서로 물리거나 부딪힐 때 감염되는 병원체입니다. 이는 어류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되므로 정답 3번이 맞습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1번과 2번은 피부 흡충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생충이나 병원체와 관련된 특징입니다. 또한 4번은 특정한 형태적 특성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피부 흡충증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류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1번. 성충구제가 가장 어려운 기생충은? 1번 닷벌레, 2번 무리, 3번 트리코디나충, 4번 아가미 흡충.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닷벌레입니다. 성충구제가 가장 어려운 기생충으로 알려진 이유는 닷벌레가 호스트의 혈관 내에서 복잡한 생활사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닷벌레는 특히 심장과 주요 혈관에 자리 잡아 치료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성충구제가 비교적 쉽다고 알려져 있으며 트리코디나충이나 아가미 흡충은 호스트의 장기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닷벌레만큼 치료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기생충보다는 닷벌레가 성충구제에서 가장 큰 도전을 제시합니다. 문제 42번. 점액이 과잉 분비되고 후에는 표피가 벗겨지며 원충이 표피 조직 내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 자극으로 병원은 몸을 양어지벽에 문지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은? 1번 무리증, 2번 구두충증, 3번 믹소볼루스병, 4번 백전병. 정답은 4번. 백전병이 정답입니다. 백전병은 물고기의 피부에 백색 점액 덩어리가 생기는 병으로 이때 점액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며 피부 표피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병을 앓는 물고기들은 불편함을 느껴 어항의 벽에 몸을 문지르는 행동을 보입니다. 구두충증이나 믹소볼루스병은 내부 장기에 원충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으로 피부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무리증은 주로 수질 오염에 의해 발생하며 피부 표피의 벗겨짐이나 점액 분비 증상을 보이지만 이는 백전병과 같은 원충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언급된 증상들은 백전병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문제 43번. 반트호프의 Q의 법칙이란? 1번 온도 10도 상승하면 호흡량이 1~2배로 증가한다. 2번 온도 10도 상승하면 호흡량이 2~3배로 증가한다. 3번 온도 10도 상승하면 호흡량이 3~4배로 증가한다. 4번 온도 10도 상승하면 호흡량이 4~5배로 증가한다. 정답은 2번. 반트호프의 Q의 법칙은 생물학에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온도가 상승할 때 화학 반응 속도나 생명체의 호흡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온도가 10도 증가하면 대략적으로 호흡량이 2~3배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2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1번과 3번, 그리고 4번 보기들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는 다릅니다. 특히 10도의 온도 상승으로 호흡량이 1~2배나 3~4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주장은 실제 실험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반트호프의 Q의 법칙은 생물체의 활동이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변함을 설명하며 올바른 해석은 2번 보기입니다. 문제 44번.
바이터민C의 결핍으로 무지개 송어에 나타나는 주된 결핍 증상은 1번 안구 돌출, 2번 간의 위축, 3번 지느러미 응혈, 4번 척추만곡증. 정답은 4번. 바이터민C 결핍은 물고기의 연골 조직에 큰 영향을 미쳐 척추와 뼈가 약해지게 만듭니다. 무지개 송어에서 바이터민C 부족이 발생하면 척추가 약해져 곧바로 구부러지는 현상인 척추만곡증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의 안구 돌출과 2번의 간 위축은 바이터민C 결핍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의 지느러미 응혈도 가능성이 있지만 주된 증상은 척추만곡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45번. 아래의 물고기의 행동 중 정상어라고 판단되는 것은 1번 수면에 뛰어오르거나 양어지 벽에 비벼댄다. 2번 주수구에 힘없이 헤엄쳐 다닌다. 3번 어제와는 다르게 먹이를 많이 남긴다. 4번 먹이를 투여하면 빨리 모여든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먹이를 투여하면 빨리 모여든다입니다. 이 행동은 물고기가 건강하고 활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이에 반응하여 즉시 모여드는 것은 그들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체력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1번과 2번의 행동은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정상 상태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3번의 경우는 최근 식욕 감소나 다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물고기가 건강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문제 46번. 일반적으로 용존 산소량이 낮은 곳에서 잘 견디지 못하는 어류는 1번 지중어류, 2번 냉수성 어류, 3번 하천어류, 4번 열대성 어류. 정답은 2번. 용존 산소량이 낮은 곳에서 잘 견디지 못하는 어류는 2번 냉수성 어류입니다. 냉수성 어류는 물의 온도가 낮고 산소 함유량이 높은 환경을 선호하므로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는 곳에서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중어류는 지하에서 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면 수온이나 산소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천어류는 물 흐름이 강한 환경에서 살아가므로 용존 산소량 자체보다는 흐름의 빠르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대성 어류는 따뜻하고 산소 함유량이 낮은 수온을 잘 견디기 때문에 오히려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는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 47번. 뱀장어 양식지의 물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은 1번 적색 또는 갈색의 동물성 플랑크톤이 발생된 곳, 2번 적색 또는 갈색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발생된 곳, 3번 온옥색 또는 청록색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발생된 곳, 4번 온옥색 또는 청록색의 동물성 플랑크톤이 발생된 곳. 정답은 3번. 바다나 호수의 물 상태가 좋다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닥에 깔린 퇴적물이나 배출물을 먹고 성장하지 않고 대신 물속의 질소와 인산염 같은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이 녹색 또는 청록색으로 번성하는 것은 물이 맑고 영양분이 적당히 공급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바다나 호수의 물 상태가 좋은 곳을 나타냅니다. 반면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적색 또는 갈색으로 변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영양분 과잉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수질 오염이 심하거나 유기물 부패가 일어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은 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4번도 동물성 플랑크톤의 증식은 영양분 과잉 상태를 반영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 48번. 수중용존 산소가 가장 많은 상태로 될 수 있는 환경은 1번 식물 플랑크톤이 많은 양어지의 오후,
2번 수초가 많은 양어지의 오전. 3번 식물 플랑크톤이 많은 양어지의 새벽. 4번 유기물질이 많은 양어지의 오후. 정답은 1번. 수중용존산소가 가장 많은 상태로 될 수 있는 환경은 식물 플랑크톤이 많은 양어지의 오후입니다. 이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태양광을 받아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일조량이 많아 광합성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중에 많은 양의 산소가 축적됩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수초가 많은 양어지의 오전이나 식물 플랑크톤이 많은 양어지의 새벽은 아직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 산소 생성량이 적습니다. 또한 유기물질이 많은 양어지는 유기물질이 많은 양어지의 오후는 오히려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어 전체적으로 수중용존 산소 농도를 낮춥니다. 문제 49번. 바닥 양식장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성육장소의 직접적인 개선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인공돌밭의 조성. 2번 긴공어초의 조성. 3번 콘크리트 바르기. 4번 와동초 설치.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와동초 설치입니다. 와동초 설치는 바닥 양식장의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와동초는 주로 해안가나 하천 주변에서 침식을 방지하거나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1번 인공돌밭 조성, B번 인공어초 조성, 그리고 3번 콘크리트 바르기는 양식장 바닥에 물고기가 머무르거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양식장을 견디기 힘든 파도나 해류로부터 보호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와동초 설치는 성육장소의 생산력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50번. 일반적으로 해수 중에는 암모니아 질소가 어느 정도인가? 1번 0에서 100 ppb. 2번 0에서 200 ppb. 3번 0에서 300 ppb. 4번 0에서 400 ppb.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즉 0에서 100 ppb입니다. 해수 중의 암모니아 질소 농도가 이 범위를 넘으면 대부분 바이오매스 분해나 오염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옵션들이 틀린 이유는 자연 상태의 해양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100 ppb를 초과하는 암모니아 질소 농도가 거의 관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범위 내에 머무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51번. 사용법이 간편하고 여러 종류의 피검체를 이용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는 pH 미터는? 1번 유리전극 pH 미터. 2번 수소전극 pH 미터. 3번 염화은전극 pH 미터. 4번 안티몬전극 pH 미터. 정답은 1번. 유리전극 pH 미터가 맞습니다. 유리전극 pH 미터는 사용법이 매우 쉽고 다양한 종류의 피검체를 측정할 수 있어 널리 활용됩니다. 반면에 수소전극 pH 미터는 강산성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인 실험실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염화은전극과 안티몬전극 pH 미터도 특정 조건 하에서만 효과적이지만 그 범위가 유리전극 pH 미터보다 한정적입니다. 문제 52번. 해수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얼마인가? 1번 0.9988, 1.0001. 2번 1.0000, 1.0310. 3번 1.0350, 딜 20. 4번 1.0400, 1.0600.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해수의 비중이란 물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1.0000에서 1.0310 사이에 있습니다. 이 범위는 해양의 다양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수의 비중을 포괄합니다.
1번은 정수인 물의 비중과 너무 가깝고 3번과 4번은 일반적으로 해수가 가지는 비중 범위보다 더 높아 틀립니다. 문제 53번. 하천수위 관측에서 사용되는 갈수위는 1번 평균 수위보다 높은 수위를 평균한 것. 2번 어느 기간 중 횟수가 가장 큰 수위. 3번 1년 중 355일은 이것을 넘는 수위. 4번 평균 수위보다 낮은 수위를 평균한 것. 정답은 3번. 해설. 갈수위는 하천에서 한 해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넘어서 수위가 높아지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천이 거의 항상 넘어서 유지되는 최저 수위를 나타내며 이는 홍수 방지와 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평균 수위나 특정 기간의 횟수 등을 언급하지만 갈수위의 정확한 의미와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올바른 정답입니다. 문제 54번. 모어의 은 적정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1번 용존 산소량, 2번 수소이온, 3번 비중, 4번 염분. 정답은 4번. 모어의 은 적정법은 주로 염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은과 염소의 결합하여 실버 클로라이드를 형성함으로써 염분의 양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염분이 올바른 답변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존 산소량, 수소이온 농도, 그리고 비중은 각각 다른 측정 기법을 필요로 하며 모어의 은 적정법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 55번. 물의 비중 측정 시에 필요한 기구가 아닌 것은 1번 액량계, 2번 수온계, 3번 유리 실린더, 4번 비중계. 정답은 1번. 정답은 액량계입니다. 물의 비중을 측정할 때 필요한 기구는 유리 실린더, 수온계, 그리고 비중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액량계는 용액이나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로 주로 부피나 체적을 정확하게 재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물의 비중을 직접적으로 알아내는 데는 특별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비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액량계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 56번. 모세 수질이 산성화되어지는 경우 산도를 낮추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1번 인산, 2번 석회, 3번 부식토, 4번 칼륨.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석회입니다. 산성화된 모세 수질을 중화시키려면 알칼리성 물질이 필요하고 석회는 강력한 중화제 역할을 합니다. 석회를 추가하면 물속에 있는 과도한 산성 물질과 결합하여 산도를 낮춥니다. 1번 인산은 오히려 수질의 산성을 증가시키므로 이 문제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 부식토는 비료 역할을 하며 4번 칼륨은 식물 영양분으로 작용하나 산도를 낮추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문제 57번. 일반 하천수, 해수의 수색 측정으로 사용되는 것은 1번 중량법, 2번 비색법, 3번 비탁법, 4번 용량법.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비색법입니다. 비색법은 샘플의 색상을 측정하여 수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특히 일반 하천수나 해수 같은 자연수에서 발생한 유기물이나 퇴적물로 인해 생기는 색깔 변화를 정량화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비색법은 샘플의 색상 강도를 측정하여 수질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 중 중량법, 비탁법, 그리고 용량법은 각각 다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샘플의 무게나 탁도,
화학물질이 양 등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들 방법은 색상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므로 일반 하천수나 해수의 수색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58번. 다음에서 알칼리성인 경우는 1번 pH 7, 2번 pH 7, 3번 pH 7, 4번 7 pH 고. 정답은 2번. 정답은 pH 7분입니다. 이 값이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pH가 7보다 클 때 물질이 알칼리성, 즉 염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으로 정확히 7일 경우 중성 상태를 가집니다. 따라서 pH 7분은 산성을 나타내고 pH 7분은 중성을 의미하며 7pH 5분은 산성과 알칼리성이 아닌 특정 범위의 pH 값을 표현합니다. 문제 59번. 물의 COD 측정과 관계 있는 것은 1번 염화망간 소비량, 2번 과망간산 칼륨 및 중크롬산 칼륨 소비량, 3번 질산 소비량, 4번 용존산소 소비량. 정답은 2번. COD, 체이무기물의 산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COD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산화제의 양을 나타냅니다. 정답인 2번은 과망간산 칼륨 및 중크롬산 칼륨이라는 강력한 산화제를 사용하여 이 수치를 측정합니다. 이 방법으로 물속에 있는 다양한 유기물과 일부 무기물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번, 3번, 그리고 4번은 모두 관련이 있지만 COD와는 다릅니다. 염화망간 소비량이나 질산 소비량은 특정 유형의 오염 물질만 측정하며 용존산소 소비량은 생물학적 산화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화학적 산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COD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문제 60번. 담수양식장에서 발생하기 쉽고 양식생물에 가장 치명적인 유독가스는 1번 탄산가스, 2번 수소가스, 3번 일산화탄소, 4번 암모니아가스. 정답은 4번. 담수양식장에서 발생하기 쉽고 양식생물에 가장 치명적인 유독가스는 암모니아가스입니다. 암모니아가스는 물고기나 조개류 등 양식생물의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하여 심각한 독성을 일으키며 농도가 높을수록 생물체에 치명적입니다. 탄산가스, 수소가스, 일산화탄소는 양식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발생하더라도 암모니아가스만큼 심각한 독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중 가장 위험하고 흔하게 발견되는 유독가스는 암모니아가스입니다.